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크립토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들, 오늘 또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8월 달치가 나왔는데 14일에 나왔죠? 네. 상당히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와서 네.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숫자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기대감이 이제는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는 딴판이어가지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 업계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찬물을 끼얹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블록체인 업계 얘기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과 금융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전문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네, 유춘 헥슬란트 부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헥슬란트 유춘 부대표님 헥슬란트.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헥슬란트 하면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사업, 비즈니스 업계는 굉장히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들마다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루션 제공하시는 헥슬란트의 류춘 부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류춘 부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이 공식 질문 같은 건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블록체인이 되게 어려운데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2G, 3G, 5G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빠르게 만드는 도구였고요.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더 재밌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기술이 절대 수정할 수 없는 기록 장부 같은 거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홍보를 잘 해주시고 반응을 잘 해주시면 1억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무수한 시청자들에게 기록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청자들의 블록이라는 저장소에 제가 1억을 주겠다는 사실이 저장된 거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연계해서 기록하고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이 정보를 제가 왜곡하거나 바꾸려고 하면은 이 수십만 명의 시청자한테 사실 1억을 드리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라고 하면서 정보를 왜곡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비가역적인 수정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개념들이 인터넷을 훨씬 더 재밌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 블록체인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은 아니에요. 근데 이 블록체인의 속성들이 사실 시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이 예전에는 1대1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단체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제가 지우면 사실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 카톡 사람들한테 저장이 됐기 때문에 소위 박제라고 말하죠. 지웠다고도 남죠. 네, 남죠. 예. 또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올리던 사진은 제가 편집한 저장된 어떤 이미지였어요. 근데 인스타의 라이브나 스토리는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말만 빠졌을 뿐 여러 서비스에서는 탈중앙화된, 공개된, 투명한 서비스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블록체인이 좀 더 도와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근데 블록체인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이게 재미라는 단어가 나온 게 되게 이색적이긴 하거든요. 처음인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왜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네. 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게임을 해보거나 네. 아니면 어떤 걸 뭐 복권이나 이런 걸 해봤다 했을 때 언제나 확률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건 숨겨져 있거나 어떤
안전한 데이터 기술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인터넷의 역할에서도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인터넷에는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우리가 네. 브라우징하고 학습하는데 굉장히 재밌지만 사실 이 정보가 참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출처부터 시작됐는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훨씬 더 유저는 재미를 느끼고 진정성을 느끼거든요. 앞단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SNS가 훨씬 더 투명해진 것처럼 일례로 우리 유튜브 되게 재밌게 보시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어떤 뒷광고라든지 내돈내산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보던 사용자들이 이거 너네가 정말 산 거 맞아? 아니면 광고 아닌 거 맞아? 실제 시청자들의 어떤 쉽게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거버넌스, 시청자들이 이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실제 이걸 통해서 이게 투명하게 밝혀지면서 서비스 품질은 훨씬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더 재밌게 만드는 인터넷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만드는 인터넷의 도구다. 네. 차세대 인터넷의 일종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팀이 지금 헥슬런트가 된 건데, 그럼 이 팀이 블록체인 가운데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실제 저희는 블록체인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줄여주는 개발자 도구를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개발자 도구라는 건 블록체인의 지갑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 하나와 실제 만들어진 블록체인 상의 토큰들의 기술이 안전한지 위험하진 않은지 감사하는 컨트랙트 오딧 형태,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쉽게 지갑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월렛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앞단에서 저희가 삼성전자 팀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에서 각자가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갑 그러면은 저희도 지갑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갑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갑하고는 어떻게 개념이 다르고 왜 이게 네. 지갑이 왜 필요한 건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말하는 지갑은 그 개인 유저가 관리한 어찌 보면 통장과 같아요. 통장. 네.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아이디 패스워드로 썼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적용된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어떤 토큰을 보상받고 기록을 남는 지갑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블록체인 어떤 서비스에서 하나의 계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나아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 블록체인 지갑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특징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 개념이. 그게 그러니까요. 사실 암호학에서 좀 발현이 된 거거든요. 암호학에서.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히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야요.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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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히야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히야는 저기 이승철 노래. 히야, 네. 네. 사실 그 히야가 대구 사투리로 우리 형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떤 원리냐면 블록체인 지갑은 공개 키와 개인 키로 만들어진 대칭 암호 시스템인데 좀 네, 어렵죠. 네. 그냥 공개된 지갑 주소 안에서 데이터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실제 이걸 서명할 수 있는 건 개인 키가 있어야만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히야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네. 대구 사투리라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히야라는 공개값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하. 이게 블록체인 지갑의 원리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용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지갑을 생성한다는 건 어떤 서비스와 연계돼서 제가 서명하는 대구 사투리와 같은 이 개인 키를 잘 보관해야 되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록체인 지갑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갑은 블록체인 서비스에 필수적이 됐는데 거래소라든지 NFT 마켓이라든지 자산 운용 기업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지갑을 개개인이 직접 생성하게 만드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저가 그 개인 키를 종이에 적어서 보관한다든지 금고에 보관한다든지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서비스에서 지갑을 생성해 줬는데 유저가 잃어버렸다 할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는 지갑 인프라 서비스는 사실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갑을 생성해서 관리해주는 되게 중앙화된 보안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무수한 지갑들을 생성해주고 그 지갑의 개인 키를 그 기업이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어찌 보면 대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히야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설명을 해주신 걸 보면서
아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못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셨나.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지만 네. 이게 설명을 해보시면은 다른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죠. 그죠? 맞아요. 어렵죠.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해를 하고 있는 날 보면은 음. 아, 이 정도까지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네. 계속 레벨이 낮아지면서 희야까지 오신 거죠. 네. 네. 이 블록체인 지갑 솔루션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 지갑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갑에는 다양한 NFT부터 FT, 쉽게 말하면 웹3에서 활동할 때 토큰들이 보관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어찌 보면 돈과 같은데 사실 이런 돈이 거래될 때 매출이 나고 비즈니스가 발현이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기업들은 지갑이 필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와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유저 지갑 안에만 존재했을 때는 기업은 이 자산을 운용할 수도 없고 거래하는 중개 수수료를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갑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쉽게 말하면 거래소와 같은 모델을 다들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토큰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빠르게 교환할 곳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부분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도입 니즈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갑 서비스를 이제 기업용으로 일단은 제공하고 계신 건데 네. 예전에도 그런 기업용 지갑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없었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뭐 빅고라든지 최근에 파이어블록스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최근에 훨씬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실제 이 입출금 지갑을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행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의 지갑을 만들어서 토큰을 받고 토큰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송을 해준다는 건 은행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토큰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보는 SNS였는데 토큰이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고 이 토큰을 누가 출금을 요청하면 출금을 해줘야 되는 은행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토큰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 해커들이 이 토큰을 탈취하기 위해서 해킹 시도도 있을 것이고 예. 이걸 방어하는 인프라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지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자체적인 작은 은행 수준의 보안 인프라, 지갑 관리 인프라, 내부 통제 체제까지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관점에서 직접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지갑 인프라 기업들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갑으로 하니까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좀 약간 좀 확장해서 설명하면은 금고 이런 네. 거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은행에 가보면 금고가 있어요. 그 금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그런 지갑 이런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보안을 위해서 시스템화된 솔루션을 원하는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도 그런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키를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는 것, 우리 뭐 메타마스크라는 지갑 만들어 보면 뭐 니모닉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개인 키 역할을 하거든요. 네. 사용자들이 이건 탈취되지 않아야 되니까 종이에 써놔요. 쉽게 말하면 해킹 안 당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종이에다가 어떤 암호를 써놓은 걸 해커가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비밀번호를 제 클라우드나 어딘가에 캡처해서 저장을 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니까 탈취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1억, 5억짜리의 쉽게 말해서 이런 토큰들을 제가 다 보관한다는 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에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잖아요. 집에 5억을 현금으로 둘래? 아니면 은행에 5억을 맡길래? 라고 하면 당연히 5억을 은행에 맡기죠. 이자도 주니까. 이자도 주고 예. 안전하고 탈취당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사용자는 훨씬 더 쉬워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희야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사용자들은 이 블록체인 지갑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쉽게 관리할 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런 지갑 인프라를 많이 원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싶어 하는데 대개는 어떤 회사들이 이런 지갑 인프라를 하고 싶어 합니까? 네. 실제 이 가상자산은 돈과 같다 보니까 실제 이 가상자산을 수탁해서 기존 금융권의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는 증권사, 은행, 카드사들의 니즈도 굉장히 높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형태가 일반 유저들을 락인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게임사, 일반 유틸리티 서비스에서도 이 도입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단순히 뭐 금융사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각종 IT 기업이라든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전부 지금 네. 지갑을 갖고 네.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한다. 네. 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호불호가 있고 좀 찬반이 좀 있는 건데 시장성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확실히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솔루션 관련된 컨설팅을 하실 때 이 기업들은 뭘 하고 싶어 하나요, 보통? 사실 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들을 락인시켰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할인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하고 통용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큰 컨트랙트라는 기술이거든요. 토큰 컨트랙트. 네,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쉽게 교환되고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민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토큰을 발행하는 게 100% 서비스를 훨씬 더 키우는 건 아니에요. 기존 서비스에 있던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가상 지갑 서비스 구축을 많이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과도 하고 계신데 최근에 뭐 큰 회사랑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뭐 어떤 걸 만들었다든지. 네, 실제 기사로도 나오긴 했는데 네. 저희가 신세계 INC, 신세계. 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과 함께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 예전에 그 효성의 자회사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과도 NFT 마켓 플랫폼 기술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거래소나 기업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반 커머스 기업에서 되게 관심 갖는 건 NFT가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유저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말해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걸 구매한 유저가 VIP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NFT가 유저 입장에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 관점에서 많이들 검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기존 업체 중에 PG사라고 있잖아요. 네, 결제 대행사. 네. 요거의 블록체인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이 설명을 아. 되게 많이 하는데 피기사가 뭐예요, 근데? 실제 피기사,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네, 실제 이 카드사와 통신에서 결제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중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리하는 회사. 네. 어, 저희가 뭐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네. 하면 어떤 옷을 내가 사서 팔까, 어떻게 예쁘게 브랜딩을 할까가 고민이지 그렇죠. 실제 누가 어떻게 카드 결제를 할까에 대한 보안 툴을 개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긴 한데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어.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쇼핑몰이 만든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KG 이니시스라든지 토스 페이먼츠라든지 다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툴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 관점이 기업에서 지갑 인프라를 사용하는 니즈랑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쇼핑몰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한 명 더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한다라는 거를 증명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장해줄 수 있는. 또 그게 쇼핑몰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산을 잘 받는 것도 아,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산다고 해놓고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벤사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피지사로 바뀌고 이런 것이 좀 더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지갑 서비스다. 음. 그러면 앞서서 말씀 주신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큰 회사들은 기존의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업무를 하는 회사고 지금 헥스란트 같은 경우는 IT 기반의 이제 금융 자산 서비스를 하려는 솔루션 회사인데 둘이 만나서 뭔가 협업을 할 때 이게 말이 좀 잘 통합니까? 네. 네, 잘 통해요. 아, 잘 통해요? 네. 어. 아까 제가 카카오톡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들이 이제 훨씬 더 투명해져야 유저가 좋아한다는 걸 많이 학습하고 계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다만 이 사스라는 툴, 저희가 이제 사스. 지갑 인프라라는 게 온프레미스 형태로 내부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통신되는 형태다 보니까 말씀하신 전통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의 이슈, 쉽게 말하면 외부 제품과 연동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슈들은 사실 존재는 하고요.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증명하는 과정들이 사실 좀 깁니다. 다만 이렇게 깐깐하게 검증을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보다 더 안전할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보통 보안 시스템 하면은 자기 회사에 와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솔루션을 설치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이 보안이라는 개념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어떤 눈에 보이는 금고 같은 거 있으면은 이게 덩치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이게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고 저 안에 돈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해킹 시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더 보안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랑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킹 모의 테스트고요. 아, 그리고 현재 지갑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사실 대기업이 많아요. 뭐 10만에서 100만 그 이상의 유저들을 확보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갑을 생성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 생성된 지갑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관리 툴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보안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 이더리움, 뭐 클레이튼, 뭐 솔라나, 폴리곤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블록체인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규격에 있는 블록체인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토스 앱에 엔화도 입금이 돼야 되고 달러도 입금이 돼야 되고 원화도 입금이 돼야 되고 훨씬 복잡할 거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그 관점에서 기업들이 지갑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메인넷들, 비트, 이더, 클레이튼 등의 지갑을 생성하고 관리하려는 니즈가 가장 크고요. 사실 뭐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건 예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이제 슬슬 헥슬란트 같은 곳과 함께 이제 솔루션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뭐 업무상 비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비스 어떻게 설치하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좀 들어보고 네. 싶거든요. 네. 실제 저희는 아까 Saa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SaaS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API 형태로 통신이 되는 형태이고요. 쉽게 말해 저희가 기업이랑 계약이 되면 기업은 어떤 블록체인을 쓸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한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API 키를 저희가 발급해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이 뭐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사용자의 비트코인을 보관할 고객사의 지갑이 생성되고 그 사용자 입금을 처리할 사용자의 지갑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테스트를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 보안 테스트까지 끝내게 되면 이제 운영계에 배포를 해서 서비스가 릴리즈 되는 거죠. 뭐 기업에서 이제부터 이더리움 입출금을 지원합니다. 리플 입출금을 지원합니다. 이 뜻이 내부적으로 지갑을 구축했다는 뜻이고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블록체인이니까 뭐 따로 어디 서버에 저장이 되는 개념은 아니고 네.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 대기업 서버가 통신을 할 수 있게 문을 조금 열어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 노드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블록 데이터들을 결국 서버를 통해 저장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기업 보고 일반 서비스 기업들이 이 서버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최소 월 3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네. 관리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을 보통 지갑 인프라 서비스들이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기업들은 계약을 했을 때 서버 구축 없이 API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구축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리소스의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사실 이 지갑 인프라 서비스라는 게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처음에는 개인 지갑만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은 좀 없었을까요? 사실 지금도 어려워요. 너무 무섭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저희 많은 기업들이 지갑을 생성해주고 있는데 남의 지갑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안이다 보니까 계속 무섭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무서움이 제일 크고요. 거의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특근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유저의 그 사용자의 지갑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제가 뭐 앵커님부터 이사님의 지갑을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러그풀 할 수 있잖아요. 러그풀이라는 거는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도망간다. 먹튀죠. 아, 먹튀.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갑자기 네.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런 기준을 거의 금융권, 은행권에서 하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구축해야만 발급해주는 게 가상자산 사업자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도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취득을 하면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와닿는 게 진짜 얼마나 많은 그 자산이 있겠어요. 대기업이 그걸 지켜야 대부분 되는데. 클라이언트니까. 게다가 이게 눈 뜨고 저건 찾아내가지고 빼가려고 하는 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이런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섭다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거는 일종의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한 번 실수해가지고 도둑 맞으면은 네. 이게 또 신뢰를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장 자체에 대한 뭐 악평가를 좀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좀 혹시 문제 사례 좀 되돌기가 좀 그렇지만 문제 사례는 없었습니까? 사실 문제는 많죠. 지금도 많고요. 지금도 문제가 지금, 많죠. 네, 조금이라도 오류가 나면 그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강성 CS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음. 다만 이것들을 계속 대응하면서 이 폭을 얼마나 넓혀 나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상자산 지갑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시그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멀티시그요. 네, 이게 특근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고 키사의 ISMS 정보보안 체계에서도 멀티시그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 키를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혼자 서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개인 키를 분할해서 믿을 만한 제3자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멀티로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서명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제3자도 같이 서명을 해야만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인데 이런 멀티시그를 통해서 키 보안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안 그러면 해커가 고객사의 키를 탈취해서 출금 신청을 하면 그 출금이 나갈 수 있으니까 키를 쪼개서 관리하는 멀티시그 기능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게 개발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운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인포맥스가 어떤 토큰이 있고 유저들이 토큰을 많이 입금했어요. 예. 출금을 요청을 하면 출금 승인을 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 관리자가 잘못해서 출금을 2번 클릭한다든지 어떤 실수로 이중 출금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런 지금 부분 공을 하나 더 쓴다든지. 맞습니다. 공을 하나 더 쓰면 진짜 큰일 나고요. 예. 2번 나가도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에 동일한 수량이 일정 시간 내에 인풋이 오면 즉시 끊는 형태의 기능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어떤 특정 지갑 인프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갑을 도입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경험에서 나온 고객들의 어떤 니즈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멀티시그를 이게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고에 들어가려면은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네.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혼자 들어갔을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와가지고 지문을 동시에 입력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좋을 것 같아요. 보안이란 측면에서는. 네. 근데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항상 누가 와야 되잖아. 네. 그냥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런 불편함도 있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실제 일반 유저, 그냥 블록체인에 훨씬 딥다이브하지 않은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거래소처럼 그냥 그렇죠. 내가 출금 승인하면 나가게 해주는 형태가 그렇죠. 제일 좋고요. 사실 그 거래소 내부에도 멀티시그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가 신청을 하면 내부적인 보안, 키를 보관하는 관리자들이 승인을 해서 서명해서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유저의 단계만 쉬울 뿐 내부적으로는 멀티시그가 동작하고 있고요. 다만 소위 탈중앙화 지갑, 그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뭐 팬텀 다양한 탈중앙화 지갑을 쓰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 개인 키도 오롯이 유저의 소유인데 왜 이걸 특정 주체가 다 점유하느냐? 이건 탈중앙화에 위배된다, 블록체인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이건 유저의 난이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거래소 믿고 쉽게 쓸래. 멀티시그도 거래소가 알아서 해주겠지.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겠지라고 쓰는 유저가 있고 아니야, 이 모든 자산은 다 나의 소유고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거야.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개인키 내가 관리할 거야 하는 유저들은 자기가 직접 서명하는 형태를 가져가시죠. 그렇군요. 네. 이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술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으로 인한 실수, 뭐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네. 어느 쪽이 좀 더 극복하기 좋습니까? 좋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빈도는 반반인 것 같아요. 휴먼 에러도 사실 많죠. 왜냐하면 저희의 API를 내부 개발자가 또 구축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일부 호출을 잘못했을 때 뭐 이중 출금이 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다만 뭐 지갑 주소 생성이 느리다든지 뭐 입금된 사실을 조금 느리게 알게 된다든지 하는 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비가역적인 에러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정지된다든지,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인터넷이니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등의 네트워크가 정지됐을 때는 모든 인프라가 정지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슈가 사실 제일 크죠. 그 이슈는 어떤 이중 출금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사용자는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왜 정지됐냐, 왜 출금이 안 되냐, 왜 입금이 안 되냐라는 강성 CS로 계속 요청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찌 보면 문제가 제일 많죠. 이 지갑 인프라 서비스가 사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금고라고는 하지만 거꾸로 보면은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라든지 뭐 정책적인 규제의 대상에 타깃이 되기 굉장히 쉽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그래서, 아까 네. 은행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은행 사업을 하려면은 법이 따로 있어요. 은행이 지켜야 은행 될 법이, 출신이시니까. 네, 예. 은행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그 라이센스인 거거든요. 그게 참 정부의 규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실제 그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찌 보면 규제죠. 아. 특근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취득한 사업자에 한해서 거래소를 만들 수 있거나 지갑 사업자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따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약 18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18개월이나 네, 돼요.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를 통해서 ISMS라고 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 인증을 따야 되고요. 그걸 따기 위해서 뭐 예비 인증을 따고 본심사를 통해서 따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최근 개선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겼어요. 약 10개월 뒤에는 신고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다만 오롯이 완벽하게 ISMS 인증도 끝나고 진짜 가상자산 사업자로 사업을 해도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약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냥 기간만 늘려놓은 건 아니고요. 금융실명제랑 조금 비슷해요. 이제는 지갑 주소가 탈중앙화돼서 어디나 연동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 지갑 주소가 KYC가 돼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누구인지, 이 지갑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지갑이 이동되는 건 어디로 이동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트래블룰이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관점에서 이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가상자산 사업자를 따려고 하는 기업들은 KYC를 끝내야 되고요. KYC가 네. Know Your Your Customer, 네, 그러니까 네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라 네,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죠? KYC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음. 저희가 은행 앱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 찍고 주거지 인증하고 이런 것들이 아, 있잖아요. 예. 그게 고객 확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좀 약간 여담을 붙이자면 예. 제가 이제 은행 출신이잖아요. 은행이 처음 직장이었거든요. 네.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본인 확인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은행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너무너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당연히 그 사람이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KYC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담을 좀 붙였습니다. 아, 네. 사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랑 네.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더리움 100억치 있는 사람이랑 세무적으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면 사실 후자거든요. 오, 그렇죠. 이제는 충분히 원화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지갑도 향후에는 회계 세무 관점에서의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관점에서는 이제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탈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특근법에서는 KYC를 꼭 해야 되고, KYC. 그리고 뭐 축약 단어인데 AML이라고 해서 AML은 뭐예요? 네, 실제 AML. 자금 세탁 방지를 막는 기능, 그리고 FDS라고 해서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기능. 쉽게 말하면 돈 세탁 막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찾고요. AML의 L이 이게 런들이죠. 이게 세탁. 네, 아마 축약인데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 안티 머니 런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금 세탁하지 마라 이런 네, 의미거든요. 맞아요. AML. 네.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실제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시스템을 내재화해야만 라이센스를 수리해주는 형태거든요. 오. 정확하게 가상자산 신고를 수리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D앱 팀들, D앱. 네, 어플리케이션 팀들, 아니면
마켓플레이스 같은 팀들은 이런 준비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지금은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하고요. 네. 아까 규제 얘기하시면서 얘기 나왔던 용어들이 ISMS,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VASP 이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좀 설명 좀 추가로 해주신다면 ISMS는 뭐고 네. 바스프, VASP는 뭔가요? 네, ISMS는 꼭 블록체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통제 체계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쉽게 보면 안 되니까. 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규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ISMS이고, 바스프는 가상자산 사업자예요.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팀들에 대해서 실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호환이 되냐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지갑을 생성해서 관리하는 이 관리 주체는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지갑을 가지고 있고 이 지갑의 자산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체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 유저에 대한 정보 보호를 할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ISMS를 따야만 하고 ISMS를 딴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에 한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할 그 권리,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일단 ISMS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VASP, 네. 바스프를 해야 되는 그런 네, 과정이겠네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18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이나 그렇죠. 걸리는 얘기가. 오래 걸려요. 네네. 시간이 그거 기다리다가 사실상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좀 그렇게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후에는 이런 사업자가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조금 분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블록체인 제품들은 되게 중앙화된 제품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 섹터 그 크립토 네이티브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앙화된 툴이거든요. 일반 유저의 지갑 주소를 모든 기업이 독점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정보 보안 체계까지 따서 누군지도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일반 블록체인 어떤 이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더 중앙화된 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탈중앙화 그러면은 늘 얘기 나오는 게 막 연준이랑 은행이랑 뭐 정부랑 이런 중앙화된 기관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탈중앙화를 꿈꾸는데 네. 가만 들어보니까 비유를 해주시는 게 은행에 비유하시고 이런 거 보면 네, 친은행적이죠. 중앙화거든요. 뭔가. 네, 완벽- 게다가 규제까지 받아? 이러면은 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완벽하게 중앙화고요. 사실 탈중앙화 서비스는 이런 거에 지금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각각의 코드의 오픈 소스에 맞게 직접 개발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구축해서 런칭할 수 있거든요. 네. 소위 뭐 탈중앙화라고 해서 그 디센트럴라이즈 D가 붙은 뭐 덱스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뭐 스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인데 그런 그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비스 우측 상단을 보면 보통 커넥트 월렛이라고 있어요. 커넥트 원래. 이렇게 누르면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다양한 지갑 연동할 수 있게 뜨는데 네. 쉽게 말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끼워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중앙화 기업들이 유저의 키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쉽게 말해 공인인증서를 여러 은행에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저 혼자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양한 디파이나 어떤 스왑 서비스에 제 메타마스크를 커넥트 월렛해서 쓴다는 건 제 지갑이 잠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고객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입출금을 관리할 필요도 없죠. 오로지 내 책임인 거죠. 내 책임이죠. 내 거니까. 내가 승인을 할 거니까. 지금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게 컨트랙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의 제품들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스왑 서비스도 블록체인인데 왜 가상자산 사업자 안 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ISMS의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받지 않잖아요. 그냥 커넥트 월렛으로 암호화된 공개 키만 입력하는 그 대구 희야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닌 거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희야를 넣었다 뺐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막 이게 카테고리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규제는 또 통과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업계 내에서도 사실 볼멘 소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규제의 벽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일반 유저가 점점 많아진다는 건 더 서비스는 편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키 관리를 하는 걸 유저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소위 M2E, 뭐 P2E 다양하게 유저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스테픈 같은 제품도 지갑 생성은 쉬웠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직접 생성해서 관리하는 형태였는데 유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보상받은 토큰이 이 지갑에 보관되어 있다가 출금하려면 훨씬 쉬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넥터 월렛을 해서 내 지갑을 끼워 넣는 과정을 거치고 뭐 백업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조금 완화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ISMS 기간이 지금 너무 길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가상자산 사업자가 좀 이번에 예비 인증이라고 해서 당겨지긴 했지만 음. 그 기준들이 너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사실 지갑 인프라 사업자의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인증은 받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고요. 음. 다만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좀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포스 기계, 결제 기계를 사용하는 제공하는 기업은 보안 회사가 맞는데 그 결제 기계를 사용하는 백화점은 보안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지갑 인프라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책임이 아니라 지갑 인프라가 책임이니까 좀 규제가 완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이 아쉬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면 서로 간에 입금이 불가능해요.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여러 제품이 나오고 그 안에 토큰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거래소에 입금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갑 주소는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완벽하게 중앙화 안에서 통제하는 형태다 보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를 따지하는 기업들은 제품화를 시켜도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 스태프이면 토큰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입금이 안 되는 거죠. 토큰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2021년 9월쯤에 특검법이 이제 개정 발의가 됐는데 그때 사업을 준비했으면 내년이나 돼서야 이제 맞아요.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조금 사업이라든지 산업이 좀 커지는데 좀 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18개월 동안 뭐 그분들이 그냥 노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과정을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얘한테 바스프라는 인증 제도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필터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개발자 두세 명 네네. 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큰 모집을 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네. 없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게 굉장히 그쵸. 어렵다 보니까. 음.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들은 충분히 준비할 체력이 있거든요. 네. 인프라도 있고 돈도 있고 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건 기존의 웹2 기업 특정 기업이 꼭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배달 앱부터 뭐 금융 핀테크 앱들 다양한 기업들 웹2 기업들이 웹3로 전환되는데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ISMS라든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 내년에는 이렇게 유저들이 토큰 받고 어찌보면 인증해서 거래하는 형태의 어떤 모델도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아까 디앱 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디앱 팀들 입장에서 이런 규제를 준수하면서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진짜 큰맘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프로젝트성으로 잠깐 만들어서 어찌보면 토큰을 판매하거나 유저가 소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었는데 뭐 장단점이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필터링이 돼서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훨씬 더 시장이 클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막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죠. 크립토 윈터라고는 하지만 뭐 따뜻한 땅이 있다면 거기 새싹이 자라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대기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중은행들, 금융권 굉장히 가상자산 사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알게 모르게. 네. 특히 어떤 부문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지금 실제로도 뭐 콜라보도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농협은행이랑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합작법인 카르도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실제 이 가상자산은 돈과 같고 결국 보호예수, 예탁 형태로 분명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이런 니즈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
사업 2차까지 발표를 했고 이제 중앙은행 네, 암호화폐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뜻은 결국 가상자산, CBDC가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상자산이 입출금될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가 필요한 단계에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이 CBDC를 연동할 수 있는 은행 인프라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 농협은행도 기사에 났던 것처럼 CBDC, POC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CBDC를 타겟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수탁 그러니까 네. 뭐 영어로 뭐 커스터디라고 네, 하던가요? 맞습니다. 요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행법상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 네, 지금 다른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서 그렇죠.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현재는 그런 규제가 있는 게 명확하고요.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자 뭐 1000억대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어찌 보면 메타마스크 개인의 유저의 권한이 아니라 KYB가 되고 KYC가 돼서 그 기업을 인증하고 고객을 인증해서 관리한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관점이 금융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된 것 같고요. 요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TO잖아요.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한 증권형 토큰. 네. 어찌 보면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관점에서의 준비도 가장 좀 가시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장, 그러니까 뭐 금융권도 마찬가지. 대기업에서 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직접 활동하는 본격 도입 기간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고 예. ISMS 인증도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늦어도 내년 중순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중순. 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18개월이라는 것이지 예전에 ISMS 이미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던 기업들, 그 이제 심사가 들어간 기업들도 분명 존재하다 보니까 아마 최대 18개월이고 아마 좀 더 당겨진다라고 하면 12개월, 14개월 안에 연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분명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바스프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 받은 기업이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약 36곳 정도 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수치는 더 봐야 됩니다. 36곳. 그게 많은 겁니까? 제가 알지 글쎄요, 뭐 못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앞으로도 많지는 않죠. 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이제 거래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50%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가상자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비율적인 거래소가 높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 어플리케이션 팀들의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 비율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자, 이제 지금 지갑 서비스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까지 왔는데 일단 정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뉘앙스는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 18개월이 좀 단축이 돼서 산업이 그러니까 뭐 좀- 사람을 좀 더 넣어가지고 그 네, 팀에 네. 심사하는 팀에 사람을 한 네. 3명 4명 더 뽑아주면 뭐 되지 않을까요? AI를 쓰든지 아니, 그러니까 좀 빨리 이렇게 같은 됐으면 일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확대가 되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뭐 2.0 업데이트 요 얘기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9월 15일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요 지갑 서비스도 이 머지 업데이트 관련된 이 시장 변화에 좀 반영이 되는지 영향을 받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영향을 받죠. 그 영향이 어떤 시세나 어떤 비용의 변화는 아니고요. 뭐 이더리움 머지가 있다, 아니 뭐 하드포크가 있다는 건 그냥 새로운 블록체인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솔라나 폴리곤 같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럼 그 체계에 맞게끔 지갑이 생성되고 관리해야 될 프로세스가 또 한 번 생기는 거라 그런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포인트들이 생겨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지갑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제공하는 걸 받으면 되니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딱히 없다고 봐도 됩니까? 네, 크게 지갑 관련한 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당연히 이더리움 지갑 주소 체계가 하나가 더 생긴다고는 볼 수 있죠. 뭐 이제 뭐 5만 원권 하나 생겨가지고 네. 기존에는 신사임당 없다가 신사임당 넣어야 되고 뭐 그런 정도가 네.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갑을 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전통 기업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뭐랄까 그들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획기적인 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문의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직 너무 태동기거든요. 우리 예전에 포털 서비스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포털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메인넷들이에요. 뭐 수위부터 뭐 다양한 메인넷, 니어 프로토콜 되게 다양한 메인넷 계속 생겨나고 있고 각자가
내가 웹3를 이끄는 블록체인이야, 인터넷이야라고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근데 사용자들은 각각의 메인넷들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것들을 현재 다 수용하는 형태로 가거나 특정 하나를 이제 집중해서 가는 형태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관점에서는 확실히 양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든 포털에서 검색될 수 있게 아예 애그리게이터처럼 다 모아서 보여주는 통합으로 가자. 아니면 아니다. 이더리움이 본질이니까 이더리움에서 계속 이어가자. 하나만 집중하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 생각해 보면 뭐 10만이부터 알타, 비스타,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포털이 있는데 지금 다 정리되고 적자 생존 상태잖아요. 네. 그쪽 암호화폐 업계, 블록체인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실제 메인넷들은 조금은 정리될 거라고 보고는 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메인넷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용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우리 앱스토어만 생각을 해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그 앱스토어 이외에는 들어갈 곳이 없어요. 물론 또 원스토어라는 다양한 스토어들이 그렇죠. 존재는 하지만 사실 이미 그 두 기업에서의 인프라가 장악을 했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수많은 메인넷들은 있지만 결국 사용자가 특정 메인넷에 좀 집중돼서 정리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넷이라는 거는 네. 이제 이 용어도 사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메인넷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실제 동작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그냥 뭐 이더리움 메인넷이다, 뭐 폴리곤 메인넷이다 지칭하는 거고요. 메인넷이 있으면은 메인이 아닌 넷도 있습니까? 네, 메인이 아니면 실제 네. 사이드 체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뭐 프라이빗 체인도 분명 존재를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메인넷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블록 이게 그런 체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시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iOS, 안드로이드 이 두 개가 아니면은 앱을 팔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두 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지배를 해버리는 경우가 될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이쪽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 이더리움의 지금 뭐 시세도 그렇고 뭐 일단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그쵸. 지금 거의 뭐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갑 서비스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요게 제가 알기로는 NFT라든지 웹3 뭐 무슨 P2E 이런 거 게임을 하든 음악을 듣든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신분 인증이 되고 구매도 되고 뭐 팔 수도 있는 건데 뭐 사업적으로는 어느 쪽이 가장 요새 각광받고 있습니까? 사실 사업적으로는 당연히 게임 쪽, 게임. 엔터 쪽이 가장 각광을 받고요. 왜냐면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주는 건 거래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올라야 좋은 거고 그 관점이 아니라 이걸 갖고 있는 사용자가 더 좋아하고 귀해져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해서 얻는 재화, 토큰, NFT 이런 부분이 유저 입장에서 훨씬 더 애착이 가고 실제 서비스 락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게임 엔터 쪽이 가장 화두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SNS 쪽이 훨씬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돈내산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도 이 사람이 진짜 계정인지 모르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사님의 지갑 주소를 조회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BAYC NFT를 가지고 계시는 지갑인 거예요.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디파이도 많이 하시고 어떤 게임을 통해서 토큰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지갑 주소를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 훨씬 더 알 수 있잖아요. 속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 관점에서 SNS라는 개념 자체가 훨씬 더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갑 주소에는 NFT만 있는 게 아니라 총 잔고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를 보관하고 있는지. 그 뜻은 향후에는 개인 간의 대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 있는지를 알고 제가 얼마 있는지를 아니까 개인 간 굳이 중개자를 끼지 않더라도 대출해 준다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웹3 하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축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록하는 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보상이 돈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 락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웹3다라고 뭔가 이야기를 맞는 하니까 키워드 같은 느낌이 네, 맞는 있죠. 키워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관점이 이야기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투명성이거든요. 누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옛날엔 몰랐잖아요. 제가 지금 10만 원을 이체해드리면 제가 10만 원을 뺐다는 사실만 알지 제 총잔고도 모르고 얼마의 총잔고가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다 열람될 수 있으니까 물론 참여자에 한해서 결과적으로는 SNS 쪽에서 화두가 많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는 NFT 도입했거든요. 프로필에 등록할 그렇죠. 수 있게끔.
달라지는 거죠. BYC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지갑 주소 연동해서 보여줄 수 있고 이 사람의 계정에 대한 게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투명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냥 다 적혀 있다는 얘기여서 네. 무섭기도 해요. 그렇죠. 딴짓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이게 인증이 되니까 뭐 어떤 거래든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 아, 웹3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투명성으로 얘기해 주신 것도 좀 인상적이네요. 거기다가 뭐 NFT는 등기부등본 블록체인판이다 이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무섭기도 한데 보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지갑 인프라 서비스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안, 뭐 휴먼 에러를 제거한 시스템적인 보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높이는 방안 혹은 개인 사용자가 자기 지갑의 보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네. 사실 보안 높이는 방법은 지갑 인프라에서는 계속적인 업데이트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결함을 찾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 고객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양한 오류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결함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이건 기술적인 이슈만큼이나 운영적인 이슈도 중요해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앞서 말씀드린 이중 출금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운영 인프라, 개발 인프라를 투입하면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지갑 인프라 이용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인 키 보관이 진짜 뭐 10번을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개인 키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캡처하세요. 왜냐하면 까먹으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맞아요. 근데 캡처했다는 뜻은 제 정보가 쓰여진 게 어딘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체 사진을 누가 그려준 거랑 인터넷에 저장하고 있는 건 완전 위험합니다. 다른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하게 보관하시려면 종이에 쓰셔서 캡처한 걸 보고 종이에 쓰시는 게 아니라 떴을 때 빨리 종이에 쓰셔서 보관하시는 형태. 그걸 또 찍으시면 안 돼요. 어려워.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 어려워. 옵니다. 류춘 헥슬런트 부대표님과 지금 지갑 서비스 얘기해보고 있는데 사실 류춘 부대표님이 굉장히 고인물이라고 제가 들어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지금 블록체인 업계의 흥망성쇠와 별개로 시세라는 게 존재하니까 하반기 전망 짧게 듣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세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이 시장의 특징이 사용자보다 투자자가 훨씬 많은 시장이에요. 아.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산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사용자 기반으로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블록체인 시장은 투자자가 훨씬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등락 폭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클 때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 이거에 대한 규제도 훨씬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ISM에서 인증부터 이런 걸 관리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네. 보다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헥슬런트의 류춘 부대표님과 함께 지갑 서비스부터 하반기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포맥스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